저는 사실 저가 커피를 보면서 아직도 미스터리인 게 그 가격으로 팔면 도대체 무엇이 남나가 네. 스타벅스 커피에 있는 원가보다 저가 커피에서 하는 게 원가 같은 경우는 뭐 원두 가격도 더 낮고 뭐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더 저렴한 원두를 쓴다든지 할말 하한 같은 표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왜 더 많이 남긴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소비문화이면의 경제 이야기 비주류 경제 호스트를 맡은 저는 토스 김창선이고요. 저는 재무덕후 이재용입니다. 이번 주 저희 비주류 경제학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커피인데 함께할 게스트로 안스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스타님 소개를 좀 해보면 커피 중에서도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유튜버시잖아요. 근데 스페셜티 커피는 커피 중에서도 더 이제 비주류의 영역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스타님 생각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아무래도 수요 자체가 적어서 저도 이제 비주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주류로 가고 있는 비주류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스페셜티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스타님이 평소에 한국의 커피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 말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제가 중국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중국에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도 지금도 그렇고 이제 계속 가면서 스페셜티 커피 수준을 좀 보고 있어요. 한국 바리스타 분들 컨텐츠를 만들면서 느끼는 건 이제는 수준이 비슷해졌다 혹은 더 뛰어넘었다가 느껴져요. 와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커피를 배울 필요 없다. 이분들한테 배워도 충분하다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거는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어떤 계기람은 이제 이번에 2019년도에 전주현 바리스타님께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리스타들의 세계 대회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한국 바리스타로서는 최초로 거기 우승을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동양의 커피하는 나라는 그렇게 비교적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근데 전주현 바리스타님께서 이제 우승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그 세계인들이 한국 커피 시장을 이렇게 관심 갖고 보기 시작한 거죠. 호주가 스페셜티 커피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네. 거기에서 세계 챔피언도 많이 배출을 했고 이번에 커피 여행을 호주로 갔는데 호주의 굉장히 유명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 전 세계에서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들 거기에 한국 바리스타들이 꼭 있고요. 되게 중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제 채널을 보시죠. 또 돌고 돌아. 내가 제출한 제자들이다. 약간 다른 질문 해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알을 되게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얼주가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죽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은 커피 맛이 잘 안 느껴져요. 차가우니까.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화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괜찮고요. 네. 네,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그리고 또 딥해지는데 네. 이게 차가운 거는 휘발성 향미 성분들을 못 느껴요. 온도가 높아야 이제 코로도 향이 오면은 우리가 맛으로 느끼거든요. 네. 근데 차가운 음료는 냄새가 이제 안 나니까? 네, 이 전비가 코로 들어오는 향이 없기 때문에 맛을 좀 그러니까 향을 좀 덜 느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찬 아로 드시는 분들은 이제 커피를 그런 어떤 맛이나 이런 걸로 먹는 것보다는 좀 더 음료에 가깝게 섭취를 하시는 거죠.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티 커피나 이제 커피를 더 진심으로 제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차가운 음료에서도 좋은 커피 향미를 느낄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세요. 그러니까 네. 스페셜티 커피를 아이스로도 먹어요? 그럼요. 맛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맛있어요. 완전 달라요. 그래요? 이거 들어봐야 되는데. 되게 궁금해진다. 네. 근데 차가운 스페셜티 커피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안 쳐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유난히 한국이 많긴 해요. 그래서 한국이 아이스 음료가 진짜 많이 발달돼 있는데 그런 인식이 많았어요. 왜 스페셜티 커피 이렇게 좋은 커피를 아이스로 먹어 너 커피 잘 모르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차가운 스페셜티 커피도 어떤 하나의 또 그 카테고리 안에 또 잘 정착이 된 게 아닐까. 그러면 비주류 경제와 커피편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사이드 A에서 나눌 얘기는 바로 대한민국 카페 비즈니스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의 커피라는 건 결국에는 카페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스타벅스 1강에 그 밑에 이제 군소 브랜드들이 격전을 벌이는 구도처럼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그쵸. 이제 그러니까 스타벅스랑 이제 저가 커피 시장이 요즘에는 약간 이제 화두인데 네. 저가 커피라고 하면은 흔히 말해서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백다방 이게 거의 3대장인 것 같아요. 네. 거의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주요 상권에 보면. 네. 그래서 매장 수를 이제 한번 제가 추이를 한번 쫙 찾아봤는데 네. 원래는 한 2018년만 해도 압도적으로 스타벅스 매장이 제일 많았는데요. 네. 스타벅스 매장은 아직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2,000개 가깝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불과 이제 20년, 21년, 22년을
사건을 통해서 최근 2, 3년 동안 네. 메가커피랑 컴포즈 커피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게요. 어느 순간 갑자기. 두 회사가 이미 스타벅스를 넘어섰죠. 네. 넘어섰고 이 차이는 점점 벌어질 것 같고 이거 앞단에 있었던 이제 저가 커피인 이디야는 이미 3,000개도 넘어섰고 네. 그런 거 보면 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피곤한가 보다. 주입을 해야 네, 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공간이고 자시고 그냥 네. 나 1,500원에 훅 먹고 그냥 끝낼래.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커피 시장이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안스타님도 주변에 저가 커피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 보시나요? 아니면-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창업 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의 한 가지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스타벅스는 일단은 뭐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고요. 못하지. 네. 못 하고 그리고 스타벅스를 못 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 2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뭐 3등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가시면은 뭐 권리금이나 보증금 뭐 이런 것도 제외하고 네. 보통 뭐 한 2억에서 뭐 4억, 뭐 많게는 뭐 5, 6억까지 들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아무나 창업할 수 있는 그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저가 커피는 진짜 3천만 원에서부터 정말 많아도 1억 이내로 아. 창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평수가 작고요. 네. 거기 들어가는 인테리어 기반 인테리어 비용도 작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창업하기 굉장히 쉬운 모델인 것 같아요. 이제 커피 카페 쪽에서는. 사실 이제 자영업을 준비하시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쉽게 처음에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 자영업을 내 가게를 열 수 있는가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게를 열고 나서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뷰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창업까지는 쉬운데 창업 이후도 저가 커피가 용이한가요? 운영하는데. 근데 저는 정말 옆에서 지켜본 입장으로서 네. 더 힘들 것 같아요. 더 힘들다. 저는 저가 커피가 더 왜냐면 그건 기본적으로 박리담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많이 네. 팔아야 돼요. 네. 제가 컨텐츠 중에 여의도 증권가에 음. 정말 잘 되는 저가 커피 매장에서 1일 알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 네네. 거기가 이제 하루에 한 1,200잔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1,000잔에서 2,000잔 사이 판매하는 네. 곳이에요. 네. 얼음만 펐어요. 하루 종일 진짜 이거만 하루 하면 종일 된다. 얼음만 네. 퍼요. 제가 그래도 나름 얼음 장사. 나름 그 나름 바리스타거든요. 바리스타. 그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는 네. 굉장히 그래도 제가 자격증도 줄 수 있는 네, 바리스타인데 네, 네. 하루 종일 제가 얼음만 푸다 왔습니다. 아. 네, 그만큼 많이 팔아야 이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오히려 노동의 강도라든지 그런 비즈니스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저가 커피를 보면서 아직도 미스터리인 게 그 가격으로 팔면 도대체 무엇이 남나가 네. 항상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거든요. 네. 1,700원, 1,500원이면 이건 컵값 빨대값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원가 얼마일까요? 저가 커피. 와 원가는 진짜 순수 원가로만 따지면은 네. 뭐 얼마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마진 구조가 남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가 커피 주위에 이제 하시는 분들 영업이익이나 이렇게 알아보면은 한 그 매장당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가 커피 평균적으로 네. 뭐 많으면 25% 정도. 그러니까 내 사장의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다 빼고 이제 맞아요. 20%에서 25 20% 정도 남는다. 네. 그러니까 25는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죠. 네. 음. 근데 이거는 직영의 경우입니다. 아 달라요? 그러니까 네, 가맹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로열티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그 재료비에서 사실상 내가 순수 얻을 수 있는 재료비보다 조금 더 이제 플러스가 되거든요. 이제 내가 직접 사오는 거보다는 가맹에서 사오는 게 조금 더 비싸겠죠. 더 비싸죠. 음. 네. 그러면 그러니까 4,500원 정도 하는 이제 스타벅스 커피에 있는 원가보다 그러니까 이런 저가 커피에서 하는 이제 원가 같은 경우는 뭐 원두 가격도 더 낮고 뭐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더 저렴한 원두를 쓴다든지 약간. 할 말 하한 같은 표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근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두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할 수 있습니까? 왜 더 많이 남긴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스타벅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스타벅스면은 오히려 더 규모의 경제를 많이 달성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같은 거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수급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 양 규모의 네, 자체가 생각을 해요. 다르니까. 그리고 스타벅스는 직접 이제 생두 농장이랑 소싱을 직접 하거든요. 물론 이제 물류비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 여기 매장은 환경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다 원자재를 또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미국에서 지금 재료를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갖고 와야 사실 되죠. 그런 물류비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야 되는 거.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마진율이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날 수 있다. 네, 안 날 수 있다. 원두 자체는. 약간 이게 약간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가 커피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맛 차이가 있나요?
있죠. 근데 사실 저가 커피 브랜드의 맛 차이라기보다는 그 매장 바이 매장 맛 차이가 좀 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똑같은 원두를 써도. 똑같은 원두를 써도. 아까 말한 직원의 숙련도나 이런 거랑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쵸. 직원의 숙련도랑 상관이 있고 또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장님들마다 관리하는 어떤 디테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정말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맛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관리에 따른 맛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 네, 그죠. 아마 이쪽 메가커피 맨날 드시던 분 예를 들어 어디 다른 뭐 부산대역점 또 지역을 또 다르네. 뭐 예를 들어 부산대역점 네. 앞에 메가커피에서 드셨을 때는 네. 내가 맨날 먹던 메가커피 아닌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사실 그 안스타님이 매장별로도 맛이 다르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궁금한 게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커피를 파는 저가 커피 브랜드는 어딘가요? 뭐 이건 좋은 거니까. 예. 저는 사실 메가커피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메가커피 원두가 괜찮은 커피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를 가격이 저렴하다고 절대 맛없는 커피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제 이미 많은 양을 소비하기 때문에 동일한 퀄리티도 저렴하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비교적 가격 대비 맛있는 커피다. 맛있는 원두다. 그러면 저가 커피는 맛이 없다는 어쩌면 편견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한 것처럼 매장별로도 다른 거고 네. 정성도 다른 거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최근 몇 년 동안 급성장한 저가 커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카페신을 이야기하면 스타벅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2021년에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됐잖아요. 그 전후의 변화가 저는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재무적으로는 혹시 달라진 포인트들이 있나요? 저는 약간 지금 이마트가 신세계를 인수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가 됐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좀 덜 봐도 되거든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생겼던 최근의 변화를 보면 굿즈가 너무 많아졌어. 예, 그럼 저는 그걸 보고 저 회사는 약간 거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 같다. 더 이상 줄 서는 액션이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희소해야 이제 가치가 있는 건데 네. 자꾸 이제 희소성을 없애고 막 쓱딱하면서 팔고 아니면 원래는 이게 한 여름 겨울에 한 번씩만 해야 되는데 항상 상시적으로 프리컷이 모으고 있고 네. 그래서 매출액은 좀 늘 수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고객 충성도는 많이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요. 네.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안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겪을 것 예, 안 겪을 것 같다는 게 음. 지금 이미 이제 스타벅스를 맛으로 간다는 사람은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거기 맛있으니까 가는 거지, 힙하니까 가는 건지인데 그냥 지금은 편하니까 가는 거지.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먹다 보니까 익숙해졌어. 그 맛에 커피는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약간 탄맛 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2의 제3의 경쟁자가 나와서 대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매장 막 수천 개씩 만들어서 쫙 깔았을 때 과연 스타벅스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령 네. 이제 신세계 인수 후로 좀 흔들리는 몇 번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흔들릴 때 네. 치고 올라올 2인자나 3인자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흔들려도 여전히 2, 3인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저는 스타벅스를 공간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2인자가 생기려면 그래도 그거랑 비스무리한 공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스무리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이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네. 스타벅스는 재무적으로는 견고할 것이다. 어.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회계사님이랑 좀 의견이 달라요. 네.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마지막 의견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끝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그냥 해도 돼요. 괜찮나요? 네, 알았어요. 저희 제 커피 인생을 지켜주시면 되게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배 구조가 달라지면서 한국에 원래 이제 신세계가 스타벅스를 유통했거든요. 네. 계속 이제 스타벅스 파트너로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잘 펼쳐 나갔어요. 하지만 그 신세계가 스타벅스를 잘 펼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스타벅스스러움,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철학적인 어떤 개념 같은 거는 신세계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오히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안 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제 정말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만 철저히 여기 접근하겠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건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의 브랜드를 소비하는 거고 그 철학 그리고 그게 그 자체가 멋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내가 어느 한순간부터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게 멋이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매출을 그 아래에 각각 개인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브랜드들이 그 매출을 나눠 가질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더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그러니까 결론은 재무쟁이들이 문제다.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 게임에서 했던 것처럼 재무쟁이들이 게임을 망치는 것처럼 재무쟁이들이 커피를 망친다. 그런 결론으로도 이어지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스타벅스를 적으로 두고 이제 재무쟁이 분들을 적으로 두는. 그렇죠. 괜찮습니다. 재무쟁이들이 이렇게 잔인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근데 블루보틀이 사실 한국에 상륙할 때 스타벅스를 이제 위협한다, 이제 스타벅스 이제 이기러 왔다 이런 식으로 저는 기사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매장이 늘어나는 속도라든지 영향력이 그러니까 애초에 스타벅스와 경쟁하기 위해 들어온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블루보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블루보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루보틀 코리아가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블루보틀은 로고와 디자인으로 성공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블루보틀 코리아를 보면은 로고와 디자인으로 성공한 회사처럼 행동을 해요. 그냥 브랜드 회사가. 굿즈를 팔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블루보틀은 정말 그 사람들이 맛있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블루보틀은 이제 핸드드립이라는 걸 처음 거의 이제 초창기 때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블루보틀 딱 연상하면은 바에서 바리스타들이 핸드드립을 쫙 이 드리퍼를 깔아놓고 그게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블루보틀은 그 새로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한 건데. 지금은 블루보틀이 혁신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블루보틀이 이 스페셜티 커피의 어떤 정말 하나의 큰 브랜드로서 이 시장을 막 끌어가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네슬레 인수한 다음에 결국엔 그 철학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재용 회계사님의 분석에 좀 더 가까운 게 그러니까 결국엔 스타벅스의 아성을 위협할 것처럼 존재했던 브랜드들마저도 그런 어떤 의욕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스타벅스 밖으로 나와서 내가 더 이상 스타벅스 컵을 들고 다니는 게 매력적이지 않다면 어디 갈 건데? 더 이상 이 컵이 이 로고가 매력적이지 않아도 그냥 습관처럼 스타벅스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저가 커피랑 저희가 스타벅스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가 커피 시장의 성장이 스타벅스한테 영향을 주나요? 아예 뭐 영향을 안 준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스타벅스에도 잠을 깨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메가커피에도 매장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영향을 안 준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완전 거의 그냥 90% 이상은 갈라선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다른 시장이다. 그렇죠. 그럼 재용님은 저가 커피 시장의 미래를 좀 재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저가 커피의 시장의 미래는 약간 이디야가 먼저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디야가 이제 스타벅스랑 완전 상반된 전략을 취해서 이미 3,000개 이상을 매장을 가지게 됐는데 계속 올렸잖아요. 조금씩 가격을 올려서 이제는 뭐 스타벅스랑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무제표만 봤을 때도 이제 역동성이 많이 줄었거든요. 역동성이 줄었다는 말은 매출액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옛날보다 영업이익률이 잘 안 나오기 시작했고 폐점률이 올라간다라는 뉴스 기사가 뜨고 그런 식의 어떤 이제 기업 자체가 약간 나이 들었다. 라는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저가 커피 시장도 지금은 이제 막 그러면 막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안스타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장님의 피로도가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가격에 내가 천 잔씩 만들어가지고 하려니까 이건 병원비가 더 나오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아우성 치면은 이제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마다 뭐 100원, 200원씩 계속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1,500원이었던 게 2,500원, 3,000원까지 올라가면 그럼 야 스타벅스랑 너는 다른 게 뭐야?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또 다시 1,500원짜리 브랜드가 올라오는 약간 역사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주류 경제 사이드 A 이야기의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지금 대한민국 카페 비즈니스에서 과연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경쟁이 너무 심한 그런 시장이고 또 스타벅스는 아까 재용님이 보셨을 때 여전히 이제 확고한 그런 단단한 시장이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커피 비즈니스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스타벅스는 계속해서 돈을 잘 벌 거고 메가커피나 이런 저가 커피들은 지금은 엄청 잘 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주체들은
개인 카페들인데 음. 빵을 잘 만들거나 원두를 엄청 잘 뽑거나 결국 뭔가의 하나의 어떤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적인 카페들이 앞으로는 더 성장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피로도가 스벅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이긴 쌓였어. 네. 이제 너무 새로운 거 가고 싶은 새로운 거 먹고 싶은데 진짜 맛있는 데 가보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작지만 정말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카페들이 점점 더 잘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안스타님도 비슷해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행사님 네. 의견에 동의하고 저는 이게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페의 색깔이 명확한 정체성이 명확한 카페들이라고 해요. 정체성이요. 네. 가령 그러니까- 어떤 색깔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커피 맛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요. 디자인이나 브랜딩에 더 이해도가 높고 그것들을 손님들한테 잘 표현할 수 있는 카페들. 그리고 창업한 사장님이 시장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요. 그런 카페들은. 그래서 그거를 일관되게 고객한테 전달하는 카페들이 있어요. 그걸 뭔가 인테리어든 제품이든 뭐로든 일관되게 고객한테 전달을 하면은 그거를 좋아하는 고객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런 카페, 개인 카페 단위로는 그런 카페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인 카페가 창업할 수 있는 창업 수준이면은 네. 1등 입지에서 창업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권리금이 뭐 1, 2억, 뭐 보증금도 막 몇천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보통 뭐 몇억, 뭐 2, 3억은 훌쩍 넘어가 버려요. 인테리어를 하면은. 그러면 개인 카페는 사실 그 뒤에 입지, 뒤에 입지, 뭐 뒤에 입지. 이면 그쵸. 네. 네,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네.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나만의 색깔이 너무 뚜렷해서 여기 올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시간을 번 카페들, 벌 수 있는 카페들 그런 카페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잘 되고 앞으로도 저는 그런 카페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네요. 가령 이 카페는 공간이 정말 매력적인 카페다. 여기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체성을 가져간다든지 저는 빵이 맛있는 데를 갑니다. 빵이 마시는 그것도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럼요. 진짜 네. 중요해요. 그거 너무 네. 중요하죠. 네. 그 얘기 갑자기 여담인데 카페에 있어서 빵의 역할은 뭐예요? 빵의 역할, 배부르는 것, 약간 커기를 달래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않을까요? 객단가를 높이는 효과가 많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회전율도 회전율이지만 사실 객단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빵이 맛있으면은 커피 먹는 거 이상으로 빵을 먹고 가니까. 네. 똑같이 앉아 있어도 2배 이상의 매출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거에 아쉬움을 느끼진 않으세요? 커피에 집중하라고 빵에 집중하는 카페에 그게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원두를 납품하는 쪽은 좀 더 스페셜티 커피에 가깝고요. 이제 빵을 하는 카페들은 이제 그 공간 비즈니스에 좀 더 가까운 거죠. 왜냐면 빵을 온라인으로 납품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 오프라인에서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잘 되는 카페 커피 브랜드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요즘에 이제 사진 찍기 좋은 카페들 이렇게 많이 네. 말씀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래머블하다 뭐 이제 근데 저는 그런 비즈니스의 한계가 명확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게 결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것만 있는 거는. 네. 네. 왜냐하면 그걸로 가시잖아요. 네. 근데 가시면 2번, 3번 가세요? 한 번 찍고 끝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4번, 5번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를 하신다는 건 내가 이 공간에서 내 비즈니스를 한정하겠다는 것과 저는 똑같이 들거든요. 네, 사업적 확장이 어렵죠. 제가 왜 자꾸 깜짝 놀라냐면 저희 직원 중에 하나가 가족이 이제 제주도 해안가에다가 카페를 하나 차렸거든요. 네. 뷰만 장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 될까 이제 고민은 했는데 네. 두 번 오기 힘들다. 근데 제주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죠. 네, 제주도는 순환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네. 해서 한계점은 네. 이렇게 가족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은 네. 잘 먹고 살고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잘 되면은 그것도 잘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윗단계를 기업적인 가기에는 관점에서 그쵸, 더 기업적인 크려고 한다면. 그렇죠. 그게 한계점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 카페가 커피 맛은 나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나한테 어느 채울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플러스 알파 나한테 뭘 줄 수 있는지인 것 같아요. 공간일 수도 있고 빵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빵일 거예요. 네. 빵의 진심. 커피 제사의 물건은 빵이다. 네. 빵일 겁니다. 거기서 하나를 더 하자면 이제 생두 쪽. 생두 쪽. 네, 생두를 잘 핸들링해서 국내에 있는 로스터리에 판매를 하는. 네, 그러니까 산지와 그분들이 이제 힘든 일들 다 하는 거죠. 네. 좋은 산지에 접촉해서 좋은 생두들을 다 이제 가지고 와서 수입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군소 로스터리들에 나누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어떤 생두 쪽에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나가서 발굴을 해와라. 그럼요. 네.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요. 가는 건 아무나 못한다. 아무나 못한다. 네. 그러면 그 생두 비즈니스 영역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블루오션이